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월 미국의 실업률이 3.9%로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예상을 웃도는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 열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임금 인상은 둔화돼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진정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빨라야 6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 열기가 새해 들어서도 예상을 깨고 2달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8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 상승에도 2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일자리는 27만 5천 개나 증가해 예상을 웃돈 호조를 보이며 고용 열기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1월의 22만 9천 개보다 4만 6천 개나 더 늘린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19만 8천 개 증가에 비하면 7만 7천 개나 급증한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날 1월의 고용 증가폭을 당초 35만 3천 개로 발표했다가 이번에 22만 9천 개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근로자들의 시급,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1% 오르는 데 그쳐 연간으로는 4.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월의 0.4%, 연간 4.5% 인상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어서 앞으로 물가 진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종이 2만 3천 명 늘린 반면 제조업은 4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6만 7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도 5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소셜 지원 2만 4천 명, 수송 저장 2만 명, 소매 업종 1만 9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9천 명씩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선 연방에서 9천 명, 주정부 5천 명, 로컬 정부 3만 8천 명을 합해 5만 2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고용이 급속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1월과 2월 2달 연속 고용 열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인상 압박은 더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빨라야 6월 12일이 될 것이라는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다수의 예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미 경영경제학회는 연준이 6월 12일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 시작해 정례 회의를 한 번씩 걸러 9월과 12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올 한 해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본선 재대결 출정식으로 삼으면서 이름 거명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 전임자라고 13번이나 외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트럼프 맹공에 올인했고 힘차고 강하며 빠른 어조로 고령 리스크를 일축하려 시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 단호하게 맞서고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며 나아지는 경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3조 달러 적자 감축, 여성 낙태권 보호 복원 등으로 승부에 나설 것임을 공약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68분 동안 행한 새 국정연설에서 어느 때보다 에너지 넘치고 강하고 빠른 어조로 연설하며 리매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극명한 대조와 맹공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전혀 거명하지 않은 채 내 전임자라는 말을 13번이나 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반부터 남북전쟁 이래 미국에서 오늘날처럼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적은 없다고 포문을 열고
공화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내 전임자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면서 충격적이고 위험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Now my predecessor,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quote,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 결과를 투집을 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 의사당 점거 사태를 거론하며 2020년 선거에 관한 거짓말과 선거를 훔치려는 시도는 남북전쟁 이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predecessor and some of you here seek to bury the truth about January 6th. I will not do that.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재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바이든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4년도를 연호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가 트럼프 사진이 실린 옷을 입고 나와 이따금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성과에 낙제점을 주고 있는 유권자들을 향해 소비자 신뢰는 높아지고 물가는 내려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처방약 값을 인하하기 시작했고 인슐린 약 값을 한 달 35달러로 한도짓는 등 생활비용을 낮추고 경제 사정을 좋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파기시킨 보수파 연방 대법관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선 이슈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내 전임자는 여성들의 자유를 빼앗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여성 낙태권 보호를 복원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Those bragging about overturning Roe v. Wade have no clue about the power of women. But they found out when reproductive freedom was on the ballot. We won in 2022 and 2020, and we'll win again in 2024. 바이든 대통령은 4년도 맡겨주면은 내 전임자와는 상반되게 2조 달러 추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기업 법인세를 28%로 올리고 부유층 최저세를 현재 15%에서 20 내지 25%로 높여 연방 적자를 3조 달러를 감축하고 미국민들을 위한 헬스케어 지원에 더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국경 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초당적인 법안에 합의했지만 내 전임자는 통과 시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공화당이 무산시키기에 돕고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의식한 듯 내 나이가 되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며 미국이 직면하는 이슈는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라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연설 내내 에너지 넘치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이벌의 국정연설 중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은 너무 화나 있고 미쳤다, 역대 최악의 국정연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실시간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선 후에 한 달을 걸러 재집권하는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재대결은 미 역사상 7번째이지만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이 재대결에서 현직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1892년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래 13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면서도 진기록을 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5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에 승리하고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는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전력 투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후보들 간 같은 인물들이 재대결한 경우는 미 역사상 이번이 7번째로 나타났습니다. 1796년과 1800년에 처음으로 존 애담스 대통령과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재대결로 1승 1패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선거제도가 현재와 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 낙선 후 퇴임했다가 재집권하는 새 역사 쓰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132년 만에 1892년에 이루어졌던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미 역사상 네 번째 재대결이었던 민주당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하고 백악관을 떠났는데 그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4년 후 재대결에서 해리슨 현직 대통령을 꺾고 승리해 백악관에 들어온 기록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과는 달리 3월 초에 일찌감치 경선을 끝내는 바람에 11월 5일까지 가장 길고도 비싼 본선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재대결은 미국 유권자 다수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나 82세와 78세를 앞둔 두 노익장 지도자들이 따가운 시선과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에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들의 70%나 바이든의 불출마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원들도 50%는 그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의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불출마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공화당원들의 33%나 그의 사법 리스크에 우려와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선 재대결에 돌입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맞상대가 미국민들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수파 대법관들을 3명이나 지명해 여성 낙태권 보호를 파기시킨 책임이 있고 대선 결과 뒤집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며 물가 급등, 국경 혼란, 그의 정신 건강을 집중 타겟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2023년 한 해 15,000명 안팎으로 다시 9.5%나 줄어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잠정 집계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들은 2021년 12,000여 명까지 급감했다가 2022년 16,000명 이상으로 회복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5,000명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한인 파워의 신장은 영주권 취득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가능한데 근년의 추세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2023년도에 14,630명으로 미국 정부가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최종치 16,172명에서 1,542명, 9.5%나 줄어든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에는 12,351명으로 급락했다가 2022년도에 16,172명으로 회복했으나 2023년에 다시 15,000명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다만 2023년도에 한인 영주권 취득은 미국서 수속해 그린카드를 받은 시민권자 측에 대략 연 3,000명 이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전년에 비교해 추정치로 합산한 것이어서 잠정 통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린카드를 받은 한국인들 추정치 14,330명 중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1,095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족이민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친부모 등 집계는 4,535명으로 추정됐는데 국무부가 발표한 한국 수속자들은 1,335명이고 이민 서비스국이 담당하고 있는 미국 수속자들은 3,200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가족이민 중에 우선순위 있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2023년에 479명에 불과해 전년도 1,143명에서 664명, 58%나 급감했습니다. 이 분야는 수년씩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지난해 유난히 적체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2023년도에 9,616명으로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 1,506명에서 890명, 8.5%나 감소한 겁니다. 취업 이민 중에서 한인들은 박사급이 받는 취업 1순위 취득자들이 1,800여 명으로 800명 이상 늘어난 반면에 석사급의 취업 2순위 취득자들은 3,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600명 줄어들었습니다. 학사급과 숙련직이 받는 취업 3순위 취득자들은 3,150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종교인민은 340명으로 전년보다 80명 늘어났고 투자인민은 450명으로 전년보다 50명 증가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 해 2만 8천 명까지 올라갔고 매년 2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팬데믹을 전후로 1만 5천 명 안팎으로 떨어져 다른 아시아계 출신들보다 갈수록 밀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10일 시작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되는데요. 서머타임은 지난 수년 동안 그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준다며 많은 미국민들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서머타임으로 익숙한 2024년도의 일광 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말 일요일 3월 10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시계를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로 1시간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머타임 실시와 해제에 따라 일제히 모든 시계를 바꿔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전자시계 등의 기기들은 일체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일광량이 워낙 많은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의 첫째 일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자연광을 이용해 전기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수년 전부터 의사들은 1시간 덜 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깨져 노약자층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5%나 늘어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광 절약 시간제가 끝나거나 시작하는 주에는 교통사고율이 37% 급증하고 있다고 미 전국도로안전재단 NRSF는 밝혔습니다. 또한 1%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전기는 주로 냉난방이나 전기를 쓰는 가전, 컴퓨터 등을 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등 하나 끄는 비용보다 일찍 일어나 습관적으로 TV를 튼다던가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가전들을 운용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에 1시간 일찍 자도 결국 사람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총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고작 1시간이지만 이렇게 변경된 생체 리듬이 깨져 적응하는 기간은 길게는 3주일이나 지속됩니다. 매년 일광시간 절약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매년 일광절약 시간제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시간씩 바뀌는 것이 매우 피곤하다며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하는 주간에는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해제되는 주간에는 버릇처럼 1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로 설득해주던지 아니면 해제하던지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